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은 이제 남은 올해 기간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 미국의 정부 부채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경제가 어떤 상황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월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표되는 9월 초 경기지표,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이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이제 강력한 재정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경제 그리고 주식시장까지 사실상 정부의 재정으로 버티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일단 연준의 살인적인 긴축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지금 다 뒤엎었죠. 왜 이렇게 잘 버티지? 이렇게 살인적으로 긴축을 했는데, 근데 그 이유는 이제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 그래서 이것 덕분에 지금까지 지금 경제가 이어지고 있긴 한데, 일단 코로나 지원금 고갈 속도도 이것 때문에 계속 지연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시뮬레이션상 작년 여름쯤 고갈될 거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 작년 말까지도,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도 계속 재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코로나 지원금을 더 사용할 수 있게끔 이 시간을 지연시켰어요. 그리고 올해 2분기 때 제가 정부의 채권 발행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서 2분기부터는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인다. 그래서 이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2분기부터 고용 둔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소비 둔화랑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디스인플레이션이 재가동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비 둔화, 디스인플레이션, 이거 다 좋은 이야기잖아요. 지금 금리를 낮춰야 되는 이슈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같이 따라서 오는 거는 소비 여력도 같이 바닥난다라는 거예요. 결국 코로나 지원금 고갈이 이제 완벽히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준이 노력했던 긴축의 결과물이 이제서야 지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정부가 지나친 재정 부양을 만약에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빨리 잡혔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 둔화는 뭐 작년부터 나타났었겠죠. 이제 문제는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정부 부채가 쌓였다라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고금리로 인해서 이자 비용 증가도 지금 많이 진행됐죠. 그래서 이제는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 시기가 점점 도래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사이클에서 뭐 마일드 리세션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착륙은 보지 않습니다. 마일드 리세션이나 리세션, 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마일드 리세션이건 어떤 형태로도 마무리 짓게 되면 당연히 이 경제를 또 다시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침체 깊이와 상관없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 부양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팩트죠. 그러면 미국의 정부 부채 이슈는 당연히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미국의 정부 부채 한도 협상이 올해 말이에요. 대선 끝나고 바로 이런 것들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23년에도 정부 부채 한도 때문에 좀 말들이 많았죠. 23년 초반에. 근데 그게 그 기간이 올해 말까지 딱 끝납니다. 그래서 이때 제때 부채 한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국채 발행을 못해요. 또 셧다운 이슈가 나오긴 하겠지만 여러 상황을 우리가 봤을 때 이번 부채 한도 협상은 좀 노이즈가 상당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연스럽게 부채 한도 협상이 될까요, 과연? 이번 부채 한도 협상에는 그래서 국채 시장에서 많은 우려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크게 보면은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나오는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정부 부채 부담이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경기 사이클의 완전히 극후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꺾이기 전인데 이 결과가 마일드 리세션이냐 아니면 리세션이냐 이런 걸로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그 결과가 어찌 되었건 또 다시 부양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경기 사이클을 위해서는. 그러면은 실제로 이것보다 재정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시장이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번에 많은 우려를 국채시장에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국민들이 코로나 지원금까지 다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뭐 월마트라든지 실적이 좋게 나온 걸 보고 미국 경기 괜찮다, 소비 충분히 살아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다릅니다. 월마트의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거, 그리고 월마트는 최근에 대규모 할인을 진행했죠. 그리고 월마트 자체가 부자들이 이용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대부분 좀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에 이용하는 숫자가 올라갔다라는 거, 그리고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소비 여력이 줄었기 때문에 굉장히 싼 가격에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니즈가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혀 좋은 게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 보면은, 특히 이거는 최근에 발표된 PPI에서 눈에 띄게 나타났었고요, CPI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휴가철은 미국인들이 여행을 가지 않아요. 지금 특히 항공에 관련된 부분, 여행과 관련된 부분, 이 지표가 둔화가 아니고요,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다 영끌 소비했거든요. 신용카드도 신용을 써서라도 소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못하게 되는 상황이 지금 온 거예요. 작년 여름을 보면은 수치 보세요. 그때 다 영끌 소비하고 경기가 굉장히 뜨거웠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소비 시장의 현 주소일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이제 경제 구석구석마다 또 지표로 또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구체적인 지표들이 어쨌든 지표는 후행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11월이나 12월쯤에는 더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방향을 보기 위해서는 이때쯤은 가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이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언급을 하고 싶은 거는 옐런의 채권 바이백 이슈예요. 2분기 때 발표했죠. 6월달부터인가 7월달부터 채권 바이백을 시작하겠다. 일단 국채 바이백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단기 국채 바이백이고 하나는 또 장기 국채 바이백입니다. 어쨌든 국채를 바이백해서 신규 단기 국채를 발행하는 거 또는 장기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단기 국채를 발행하는 거는 시장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어쨌든 만기가 빨리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빨리 갚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뭐 우리가 우려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존의 국채를 어쨌든 바이백을 해서 신규로 장기 국채를 발행하는 게 조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금리 상황이잖아요, 여전히. 그래서 이게 이자 비용을 어쨌든 다시 올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시장에 나와 있는 장기 국채들은 대부분 저금리 시절에 발행된 국채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바이백해서 더 지금의 높은 금리로 발행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자 비용이 그만큼 상승하게 되죠. 이게 이제 정부의 추가 부담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잘 작동하게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면은 국채 시장에 반드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부채 한도 협상, 이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조금 겹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의 이자 비용을 추가로 어쨌든 올리는 행위입니다. 이거 바이백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거지만, 돌고 돌아서 이자 비용 부담을 추가로 올린다, 이거는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연말 부채 한도 협상, 시장이 우려하는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 결국 장기 국채 금리는 위로 치솟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연말의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장기 국채, 이게 위로 튀느냐 마느냐.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장기 국채를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미국 정부가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장기 국채를 충분히 떨어뜨려서 빨리
낮은 금리의 장기 국채 발행을 충분히 해두는 거예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정부에서 조금 예산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 국채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를 할 수 있을지 말지 이제 이게 연말에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어쨌든 경기가 둔화되고 그리고 내년에는 페드워치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걸 넘어서서 대부분 다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장기 국채 금리도 내려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슈가 튀어나와서 장기 국채가 올라가게 된 상황이 오게 되면 시장이 좀 많이 꼬여버리죠. 굉장히 큰 악재로 돌변할 겁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급락을 만들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트리거가 돼서 갑자기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경기 침체를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백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첨언을 해보자면, 어쨌든 6월 말부터인가요? 국채 바이백 계획을 발표했는데 7월 말까지는 실제로 바이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매번 이 바이백에 허용된 한도가 20억 달러로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20억 달러치만큼 바이백이 되지 않았고요. 특히 7월 말 장기채 바이백 세션에서는 바이백 요청을 아예 모두 다 캔슬 해버렸습니다. 그때 옐런이 뭐라 그랬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8월 초에 한번 급락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제 경기 지표들이 좀 둔화되는 것들이 나타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4%를 깨면서. 금리가 내려왔다라는 거는 국채 가격이 더 비싸졌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는 8월 초였습니다. 8월 6일인가 7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20억 달러치 한도를 모두 사용을 했고 더 높은 가격의 장기채 바이백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전에는 분명히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캔슬을 해버렸는데 가격이 그때보다 더 비쌌는데도 20억 달러치 한도를 다 치워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옐런은 결국 선거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바이백을 사용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났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것도 이제 거짓말이 되어버린 거고. 근데 지금 당장에는 시장이 뭐 크게 이런 것들을 거론하고 있지 않지만 연말에 이런 것들을 같이 분명히 이런 것들을 이슈화 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연결짓게 되면은 거의 뭐 최악의 사태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슈를 지금 걱정하고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11월 전후로 이 이슈가 아마 가장 중요하게 거론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미국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커졌고 시장 규모도 굉장히 커진 상태입니다. 과연 이거를 이 상태로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 이게 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미국 경제가, 그리고 주식시장 규모로 봤을 때 엄청난 규모로 지금 많이 부풀려진 상태입니다. 당연히 이거를 떠받치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유동성이 필요해요. 이걸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면 시장으로 빗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100억짜리, 그러니까 전체 시총이 100억짜리 이런 것들을 1% 성장을 시키는데 필요한 금액이랑 1000억의 규모를 1% 성장시키는데 비용은 당연히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엄청난 유동성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재정 부양을 위해서는. 당연히 적절한 딜 에버리징이 없이는 훨씬 많은 재정 부양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시장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전후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슈화 시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별의별 걱정이 아마 다 나올 겁니다. 그 시기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그리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를 봤을 때 대부분 다 연착륙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연착륙이 가능하려면 제가 여태까지 언급했던 것들 모든 이슈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심지어 이것까지.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경기 부양을 추가적으로 해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튀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천문학적인 이런 추가 부양 이 이후에도 시장이 용인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할까? 저는 의구심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더 많이 찍어내서 경기를 부양해도 10년물 국채금리가 튀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아야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착륙이 정말로 되려면 제 개인적으로는 바늘구멍에 소가 통과할 수 있는 확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순환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과도하게 지금 비용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를 시켜야겠죠. 이게 해소가 된다는 얘기는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충분히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되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과정에서 수요 둔화, 수요 충격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 정부에서 이걸 막기 위해서 계속 재정을 퍼부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만 시장과 경제가 모두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만 충분히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까지의 사이클이었고 그러면은 금리가 충분히 내려가게 되면 당연히 비용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또 정상적으로 기업들은 투자, 생산 그리고 소비자들은 소비 활동을 다시 재개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 다시 경기 사이클이 이렇게 상방으로 돌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 되면 또 다시 경기가 회복이 되고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환경에서 금리를 또 다시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순환이 되어야 돼요. 이게 경기 사이클이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아무런 딜 에버리징 없이 과열을 시키는 거 없이 바로 연착륙으로 넘어간다? 이게 저는 솔직히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과연 그게 정상적인 경기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의심이 좀 많이 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연 이번엔 정말 다를까? 아니면 다르다고 믿고 싶은 상황인 건가? 이제 인간의 탐욕이 늘 침체 전까지 연착륙을 희망합니다. 그리고 매번 이번엔 다르다라고 믿고 있는 게 사실이고 과거에도 계속 되풀이되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연착륙 기대감이 가장 높은 구간은 바로 침체 직전이에요. 왜냐하면 침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착륙 되겠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연착륙 기대감이 가장 높은 구간은 침체 바로 직전입니다. 그리고 옐런이 지금 현재 경기 사이클을 사실상 왜곡시켰다. 그 주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좀 지켜보자 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고요. 오늘 추가적인 이슈가 있는데 요것도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오늘 밤 경기지표에서 뭐 특이사항은 없는데 좀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investing.com에서는 별 1개짜리라고 표시를 해놨지만 지금 이 매크로 환경에서는 저는 별 3개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비농업 고용지표 이 기준이 바뀌게 되는데 오늘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에 발표됩니다. BLS가 매월 비농업 고용을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사용했던 이 모델이 너무 낙관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미국의 고용시장이 굉장히 과장되었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모델을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수정을 하면서 지난 1년간의 고용 데이터 수정 예비치를 함께 발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자리가 몇 개가 감소 수정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즉 우리는 여태까지 미국 경제가 굉장히 튼튼하다, 고용시장 잘 버틴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지만 이게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계산하는 경제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민낯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변경되는 비농업 고용지표 이 모델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8월 비농업 고용보고서 이게 9월 초에 발표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9월 초에 나오는 경기지표를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여기에 반영이 돼서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하면 쇼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지금 생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어떤 식으로 변경되는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9월 초 좀 긴장해야 되는 시간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지금 경기지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거다. 이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경제가 정말로 탄탄한 것인지 아니면 재정으로 커버한 신기루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곰곰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